느낌 좋다. 가락지.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는군요. 예. 유정 씨가 15살이던 1991년 겨울 막 집에 들어온 유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정 좀 해, 아들. 진정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여버릴 진정 거야. 좀 해. 제발. 제발 놓으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얘기죠. 뭔 일이 있었길래. 수정아.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르는 대신에 밤에 몰래 나와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피하는구나. 한 번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유정 씨가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야,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 좀...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뭐야? 심지어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부모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초조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내던가 해야지. 아니, 여보. 벌써. 부모님은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날이구나.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딱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묘하게 눈빛이 멍해진 느낌. 뭐 있나 보다. 있어요. 네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릴 일 아니야. 네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졌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네 아들이 주워온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적과 함께 태워. 네?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무당이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거죠. 한참 뒤에 고민에 빠져있던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난 정말.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결국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몇 시간 뒤에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유정 씨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구나. 여기 안에 있나 봐. 몸에 지니고 있었네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가져와. 가져와.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 뭐야.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요. 봤어.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가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해진 유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오빠!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내 가락지.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내 가락지.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 돼. 안 돼요.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금니가 어디? 상아색으로 반들반들 빛나는 게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호련히 들어오더래요. 서방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 여자가 생긋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안 먹었구나.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의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당황한 오빠가 어깨를 잡자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 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홀린 거예요.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오빠가 벌벌 떨며 벽에 붙자 여자는 사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데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나랑 100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홀린 거. 그렇게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댔던 거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잠을 안 자니까. 유정 씨와 부모님이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 대체 오빠는 왜 어금니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목은 밤기도. 기도 절박한 것 같은데. 기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저를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의 시작은 한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그 종교는 특이하게도 매일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초를 켜고 절을 한번 한 뒤 기도문을 읽었어요. 다 읽은 후에 그 기도문을 초에 태우고 나면 그날의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대문이 바람에 꽂혀서 손이 껴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살이었던 큰딸까지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죠. 이게 뭐야? 우리 딸 괜찮아? 참.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한 뒤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엄마,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자세히 물어봤더니 침대 밑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쓱 침대 발치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너니까 괜찮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깨를 단단히 붙잡더니 훅 다가와 몸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날부로 바로 기도 의식을 관두고 그 종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비명도 지른 일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나 보네. 하지만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안일했던 저를 비웃듯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귀신 봤다? 귀신? 어떤 긴 머리 여자가 날 계속 쫓아다녔는데 지영이랑 현영이는 그게 안 보인대.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지?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딸이 언제부터인지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간 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 들렸다 이러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나눴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는 거예요. 학교에 있었는데? 딸아이는 점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 이러는 거 제일 싫어. 만지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가 자꾸 내 옷 잡아당기잖아. 싫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있어? 엄마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점차 귀신들과 대화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딸아이를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죠. 옷을 잡았으니까. 혹시나 그들이 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매일매일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내게 어떤 사람한테 악마가 들린 사연이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더니 악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절박했던 저는 그 모습이 내리에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무작정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알게 됐어요. 딸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 사도신경을 종이에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벽, 액자, 창문, 딸아이의 방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붙인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전 딸아이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온갖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딸을 괴롭힌 귀신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구나. 그들은 걸어서 또 기어서 점차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덜덜 떨며 바라보고 있던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와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빌면서 불렀잖아. 이제 와서 왜 쫓아내? 그 순간 자리에서 깼어요. 남자가 소리쳤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요.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교. 기도문. 그때 기도하며 느낀 찝찝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밤 하던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든 거였어요. 그때부터 딸아이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건 꿈속에서 봤던 귀신들이 딸아이 방을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얼마 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무서운 얼굴로 벽에 붙은 기도문들을 모조리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뗀다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왜 그래? 내 친구들이 하지 말래잖아. 친구? 그거 친구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면 왜? 내 친구들 다 착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너 정말 딸아이는 길게 날뛰며 기도문을 거칠게 잡아 뜯었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딸아이가 떼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문을 집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던 딸아이는 급기야 엄마 하지 마. 제발요. 내 친구들 다 가잖아. 그 모습에 다 관두고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붙였죠. 엄마. 그렇게 전쟁 같은 날을 보내길 며칠, 딸아이는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한 듯 기도문 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보는 거야? 친구들이 저기 서서 계속 나를 보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갔구나. 근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다니까 언제든 다시 찾아서 들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딸아이 몰래 창문 밖에도 기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안 봐. 다른 데로 갔어. 다행히 그 뒤로 딸은 더 이상 그 섬뜩한 친구들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절대로 이상한 종교의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어허. 인과 좋은 응보. 주제네. 좋은 주제야. 평택에 사는 박상범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때는 1985년 상범 씨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 시절에는 집이 본체가 하나 있고 별채가 있고 밖에 이렇게 화장실 있고 근데 이렇게 한 채인 대문은 하나이고 이런 집 있잖아요. 우리 상범 씨의 집도 그런 집이었는데 평소에 어머니랑 잘 알던 분이 사글세를 이제 전전하는 걸 보고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 별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대요. 상범 씨는 그 집 형을 잘 따랐는데 그 형이 동네에서는 정말
딱지치기로 아. 최고봉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 형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별명이 딱지형이었대요. 딱형. 그런데 그 형네가 이사 온 이후로 불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아이 뭐야 갑자기.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던 어느 늦은 밤에 왜 이래? 온 집안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뛰쳐나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상범 씨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딱지네 아버지가 나왔어. 딱지네 아버지가 저기서 날 보면서 몸에 꼰 새끼줄을 쭉쭉 빨면서 웃고 있었어. 뭔 새끼줄? 오 기괴하다. 사실 딱지 형네 아버지는 몇 년 전 술을 잔뜩 드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마을 입구에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딱지 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뭐 술도 많이 드셨지만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몸에 새끼줄을 베베 꼬고 동네를 돌아다니곤 하셨는데 아버지가 별채 앞에 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그 어디쯤에서 북소리랑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범 씨네 이제 가족들도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이 그 딱지 형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새벽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따졌어요. 딱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딱지 아버지 그렇게 가고 그 다음 해에 신기가 생겨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신당. 근데 우리 집안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길길이 날뛰셨고 그렇죠.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봐줄 만큼 봐줬다고요. 딱지형네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와 연을 끊고 읍내로 이사를 가게 돼요. 느낌이 안 좋은데.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떠났는데 왜 떠났잖아요. 상법 씨가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상법 씨를 들쳐업고 막 읍내 병원까지 뛰어가가지고 물어봤는데도 병원에서는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이라도 좀 내리게 좀 해달라고 해서 약을 겨우 가져와서 먹이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귓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귓속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떠봤더니 파란색 불덩이가 천장에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방 잘 챙겨. 내가 가져가면 그 속에 네 목숨줄까지 챙겨갈 거야. 불덩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덩이가 가슴 쪽으로 쑥 내려가요. 근데 갑자기 상범 씨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상범아. 머리맡에 있던 그 담요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막 안겨주더니 앉은 상태로 그 안방을 막 꽁충꽁충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잠시. 이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무르면서 막 애 진정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상범 씨의 이상한 행동이 또 시작됩니다. 아, 약을 먹였는데도. 전날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또 귀에 들려오는 거. 넌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혀가 무거워지고 혓바닥이 길어져서 그게 네 목을 조를 거야. 익숙한 느낌에 다시 눈을 번쩍 떴더니 이번에는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 놀란 상범 씨가 온몸을 막 보듬거리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급기야 막 그 혀가 만큼 늘어나서 방바닥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혀를 다시 넣으려고 막 했는데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그 혀끝이 갑자기 뱀처럼 쓱 목을 감싸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웬일이야? 진짜로 그렇게 됐네. 살려주세요! 살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상무 씨가 계속 외치는데도 막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말을 들어봤더니 또 잘 자고 있던 상범 씨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 때리다가 때리다가 입술을 양손으로 막 잡아 뜯으면서 막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꽁충꽁충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무당이 접신했을 때처럼 할 때처럼. 막 꽁충꽁충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상범 씨의 발작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힘들지? 살고 싶지? 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네 입속으로 네 몸이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상범 씨가 눈을 까뒤집더니 있는 대로 입을 쫙 벌리고 손발을 입속으로 막 넣으려고 막 보듬보듬거려요. 그 목소리 뭐야? 자기한테. 곁에 있던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진짜 입을 찢을 기세로. 결국 이대로면 아들을 잃겠다 싶어서 신내림을 받았었던 큰 이모님이 계셨대요. 뭔가 줄 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이모님이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 집 주변, 특히 굴뚝 밑이나 우물가 쪽에서 파내면 뭔가 나올 건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 못된 것이 너한테 앙심 품고 살을 놓고 갔구나. 딱지요. 그날 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부모님은 결국 안방 굴뚝 밑에 그 아래 땅을 판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에서 한 3살짜리 색동저고리가 파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색동저고리를 탁 펼쳤더니 안에 바늘 뭉치랑 부적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와, 아이고, 야. 저주네. 저주네라구나. 어머니는 그걸 들고 나가서 천지신명님께 기도드리면서 그거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상범 씨를 며칠 동안 괴롭히는 그 고열, 그 이상 행동 같은 거 있죠? 씻은 듯이 아이고, 아이고, 사라졌어요. 다행이네. 와,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뭐가 있구나. 이 일이 있고 이제 몇 년 뒤에 상범 씨랑 어머니가 5일장애를 이렇게 갔어요. 네. 상범 씨가 어머니를 막 졸라가지고 100원만 달라고 해서 그 뻥튀기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너 상범이 아니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딱지영네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신당 차려놓고. 근데 그 딱지영네 어머니가 쓱 다가오더니 더듬더듬 상범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린 것한데 내가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신을 모시는 것이 못된 마음을 먹어서 신벌을 받았어.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렴. 미안하다. 미안해. 상범 씨 쪽을 바라보는 딱지영네 어머니의 눈에는 네. 초점이 어이구 어떻게 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초점이 없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가?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사를 갔잖아요. 네. 상실됐구나. 근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주 주술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립니다. 어머니가. 이 어머님이. 병환으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몇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일어난 일들은 어제 일처럼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시골 과학관. 시골 과학관? 뭐 표본실에 무슨 개구리 같은 거 뭐 그런 건 거 같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오한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고향 선배 중에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옥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김정옥 선생님께서 1987년 여름 젊은 교사 시절에 겪은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래됐다. 저와 함께 35년 전 김 선생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바로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네. 그렇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충청남도 홍성의 외딴 시골 마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너 이 학교 다니니? 우와 이게 설말인가벼. 와 진짜 촌스럽게. 선생님 지는 경복궁도 가봤슈? 이름은 금자라고 해요.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정근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나?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오, 발성. 아, 관리가 안 됐어. 깨름칙한 기분에 손을 털어내고 일단 과학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원? 윙,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들. 파리, 날파리. 그 까만 원은 바로 엄청난 숫자의 8이 였습니다. 못 써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물고기 떼?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주춤 과학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유 별걸 다 갖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아우 야.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너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양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발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도망갔어. 실체가 있네, 실체가 있어.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람. 뭐야? 이게 뭐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